마리안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 생각은 다르던데요? 그건 어머니 생각일 뿐이에요. 게임의 여왕 제19장. 그 후 2년 동안 토니 블랙웰은 세계적인 그룹의 법정 추정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크루거 브렌트사는 제지공장, 항공사, 은행, 그리고 병원 등을 인수하며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다. 토니는 자신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클럽, 조직체, 그리고 사회적 파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이나 사회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적당한 명성이 필요했다. 토니는 브루크와 링크 연합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토니는 자신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사실 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할아버지인 제이미 맥그리거의 커다란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토니는 스스로가 세계적인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기에 너무나 소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 토니는 그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미니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개봉되지도 않은 채 되돌아오곤 했다. 그는 칸탈 교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도미니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도미니크는 이미 오래전 학교를 떠나버렸다. 토니는 그의 일을 노련하게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내부에 충만했던 사랑과 정열을 잊어버리고 냉철해지기 위해 순간순간 마음을 다져먹었다. 아무도 그가 얼마나 깊은 공허감에 시달리는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케이트조차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주일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 토니의 보고서를 읽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녀는 토니가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일을 즐기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토니가 평생을 가난한 화가로 그림이나 그리면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나머지 몸서리가 쳐지고는 했다. 그녀는 지옥에 빠질 뻔한 그를 구할 수 있었던 사실에 늘 감사해했다. 케이트는 그녀의 56번째 생일을 5번가에 있는 집에서 토니와 단 둘이 보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테이블 건너에 있는 말쑥한 24의 청년이 나의 아들이라니. 나는 내가 아직도 젊다고 느꼈는데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의 멋진 어머니, 생일을 축하드려요. 토니는 그녀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나는 곧 은퇴하겠지만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받겠지. 케이트는 토니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토니는 케이트의 바람대로 5번가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 그 집은 나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크구나. 너 혼자 집의 동쪽 부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단다. 네가 필요하다면 너의 개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토니는 케이트의 제안을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쪽이 더 편했다. 토니와 케이트는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함께 했고 대화의 주제는 항상 크루거 브렌트사에 관한 것이었다. 토니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형편없는 건물들, 기계들, 책장들의 수집을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케이트가 왜 더욱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권력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고자 노력했다. 로마에서 뉴욕까지 가는 펜 아메리카 항공기는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토니는 비행기를 좋아했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해외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는 저녁 식사도 잊고 그에게 마실 것 베개 등을 권하는 스튜어디스의 말도 들리지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토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부인이 읽는 패션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잡지에는 무도회 가운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모델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미니크였다. 갸름한 뺨과 짙은 그린색의 눈, 사치스러운 듯한 금발, 토니는 가슴이 뛰었다.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빌려볼 수 있을까요? 토니
토니는 잡지의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토니는 옷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그 회사의 광고 대행사의 이름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전화를 했다. 내가 당신네 모델 중에 한 사람의 소재를 알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 달 보그지에서 사진을 보았는데요. 로스만 상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무도회 가운을 입은 모델 있죠? 네, 나에게 당신의 모델 대행사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카레톤 브레싱 지점일 겁니다. 그는 토니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몇 분 후에 토니는 브레싱 지점에 있는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신네 모델 한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요. 도미니크 마송이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저희 철칙입니다. 전화는 끊겼다. 토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만히 전화기를 응시하던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미니크와 만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브래드 로저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안녕, 토니. 커피 들었나? 괜찮아요, 브래드. 카레톤 브레싱이라는 모델 에이전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그건 우리 소유인걸? 네? 우리 부속 기관 중 하나인데 언제 우리가 그걸 획득했죠? 몇 년 전이야. 바로 내가 회사에 들어왔던 그 시점이었지. 뭐 그곳에 흥미라도 있나? 그들의 모델 한 명의 소재를 알고 싶어요. 얘 친구거든요. 문제 없어. 내가 전화해서.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하지요. 고마워요, 프레드. 오후 늦게 토니는 카레톤 브레싱 대행사의 사무실로 올라가서 그의 이름을 댔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 사장인 틸톤 씨의 사무실에 앉게 되었다. 블랙웰 씨,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곳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우리의 수익은 이곳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네 모델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미니크 마송 말입니다. 틸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는 우리의 베스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안목을 지니셨습니다. 토니는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무슨 말씀이죠? 당신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도미니크를 채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일은 크루거 브랜트가 우리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류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아닙니다. 토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왜 어머니가... 도미니크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블랙웰 씨. 그녀는 오늘 벤몬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그는 그의 탁자에 놓인 스케줄표를 보았다. 내일 오후에요. 토니는 도미니크의 아파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오더니 도미니크가 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덩치가 큰 남자 하나가 도미니크의 가방을 운반하고 있었다. 도미니크는 토니를 보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어머나, 토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소. 그때 건장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다른 때 하지 그래? 우린 오후에 바쁜 일이 있거든. 토니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 친구는 빠지라고 해. 이봐, 혼 좀 나볼래? 남자는 금방이라도 토니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도미니크가 그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댄, 제발 가줘. 내가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좋아. 그는 토니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동차를 몰고 가버렸다. 도미니크가 토니에게 돌아섰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 아파트는 흰 용단과 커튼, 그리고 현대식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떤 행운을 잡았음이 틀림없었다. 당신은 잘 지내는군. 네, 난 운이 좋았어요. 도미니크는 블라우스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소.
파리를 떠나고부터 나는 내내 당신을 그리워했소. 난 이사했어요. 미국으로? 네. 어떻게 카레톤 대행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소? 난 신문 광고를 보고 응시했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났소? 도미니크. 나는 파리에 있는 당신의 아파트에서요. 기억해요? 우린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오. 그는 도미니크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끝났어. 난 살아오면서 여성을 곤란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의 얼굴이 사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겠소. 당신에게 약속하지. 도미니크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토니의 눈에 서린 분노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소. 언제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났소?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당신이 미술학교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그곳의 모델로 배치시켰어요.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물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소? 그리고는 나의 연인이 되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라고 돈을 지불했소? 네, 그건 바로 전쟁 직후였어요. 사실 끔찍했어요.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당신도 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톤이 날 믿어줘요. 난 당신이 알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정말로요. 질문에만 대답하시오. 그의 목소리에 깃든 분노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알던 과거의 토니가 아니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오? 당신의 어머니는 내가 당신 눈에 들기를 원했어요. 그는 도미니크와 나누었던 사랑 행위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배려로 지불되고 매매된 것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그는 도미니크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곳을 나왔다. 도미니크는 토니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토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토니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케이트는 서재에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케이트에게 다가갔다. 나는 도미니크를 만났어요. 당신 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웃으면서 아주 즐거웠겠군요. 토니, 지금부터는 인생의 참견 말기를 바랍니다. 토니는 케이트를 한참 동안 쏘아보다 방을 나갔다. 케이트는 그런 토니의 모습을 보며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혔다. 게임의 여왕 제20장. 다음날 토니는 그린위치 마을에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는 공식적이고 사업적인 차원에서만 케이트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때때로 케이트가 식사나 하자는 연락을 해왔지만 토니는 매번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케이트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토니는 케이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었다. 한때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그가 지금은 지극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를 돌봐줄 아내가 필요해. 내가 그를 도와야만 해. 브래드 로저스가 케이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입니다, 케이트.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전화 통지문을 놓았다. 남아프리카 국회가 공산당의 결의를 통과시켰어요. 맙소사, 흑인들의 저항운동을 저지하려는 그들의 방법이야. 만일... 그녀의 말은 비서에 의해 끊어졌다.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피얼스 씨예요. 조나단 피얼스는 요하네스버그 지사장이었다. 안녕, 조니? 케이트,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경찰이 반달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그녀가 회사의 법률가들에게 반달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지시했지만 크루거 브렌트사의 권력과 명성조차도 그를 도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다.
그녀는 최소한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 착륙하자마자 케이트는 곧장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다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의 감독을 만났다. 그는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블랙웰 부인, 그리고 면회도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어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는 요하네스버그 감옥에서 반다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유리 칸막이가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케이트는 자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반다는 싱글싱글 웃으며 그녀를 보고 말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넌 네 아버지와 똑같아. 말썽을 부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니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말씀하세요. 케이트가 나무랐다. 빌어먹을. 어떻게 하면 아저씨를 이곳에서 빼낼 수 있죠? 제 주위에는 유능한 법률가가 많아요. 잊어버려라, 케이트. 그들은 나를 공명정대하게 잡아왔으니 나는 공명정대하게 도망칠 수 있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감옥이 싫어. 그들은 나를 가둘 감옥을 아직 짓지 못했어.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난 죽을 수 없어. 상어와 성난파도, 날카로운 암초들, 그리고 사나운 경비견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은 내게 그렇게 말하다니. 부드러운 섬광이 그의 눈을 스쳐갔다. 알겠지, 케이트? 그때가 내 생애 중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는 걸. 그 다음날 케이트가 반다를 방문하러 갔을 때 반다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케이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만 블랙웰 부인, 그의 안전을 위해서 이감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케이트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배달된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신문 앞면에는 폭동 주동자, 감옥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죽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1시간 후 감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감옥 탈출을 시도하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블랙웰 부인, 그게 전부입니다. 케이트는 생각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반다 아저씨는 죽었어. 하지만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자유에 대한 갈망도 사라졌을까? 이틀 후 장례식을 치른 케이트는 뉴욕행 비행기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아프리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창밖을 내다봤다. 흙은 붉고 풍요롭고 비옥했으며 그것은 인간의 꿈 이상의 보물이었다. 이곳은 신이 선택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어. 결코 다시는. 브래드 로저스가 맡은 일 중 하나는 크루거 브렌트사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유익한 수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견하는데 거의 천부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5월 초 어느 날 케이트는 브래드의 사무실을 찾았다. 케이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2개의 홀더를 놓았다. 2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 어떤 것을 잡더라도 대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브래드, 고마워요. 그건 오늘 저녁에 내가 검토해보죠. 그날 저녁 케이트는 혼자 식사를 하고 나서 브래드 로저스가 말한 2 회사 와트 오일과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다. 그 보고서들은 길고 세밀하고 팔지 않는다는 뜻의 회사 코드 NIS란 문자로 끝나 있었다. 그것은 크루거 브렌트사가 그 회사들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케이트는 그것들은 충분히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와트 오일과 툴은 찰리 와트라는 텍사스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자산에는 산출되고 있는 유전들, 잠재적으로 유익한 오일 차용권 등이 있었다. 와트 오일과 툴사가 크루거 브렌트사로서는 멋진 획득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케이트는 2번째 회사로 관심을 돌렸다.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는 독일인 프레드릭 호프만 백작의 소유였다. 그 회사는 에센에서 소규모의 강철 공장으로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조선소와 석유화학 공장을 포함한 거대한 사업체로 성장했다.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사는 크루거 브렌트사만큼이나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회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서류에 쓰여진 NIS라는 문자를 보며 케이트는 다짐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브래드 로저스를 방문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신임할 만한 보고서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네요. 찰리 와트와 프레드릭 호프만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케이트는 웃으며 말했다. 브래드는 이미 그의 과제를 준비했다. 찰리 와트는 달라스에서 태어났죠. 사나이답고 활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유전 탐사에서 행운을 얻었고 점점 확장을 해서 지금 텍사스의 반 정도가 그의 소유입니다. 나이는? 47입니다. 아이들은? 딸 하나가 있는데 24살입니다. 제가 듣기로 야성미가 넘친다고 합니다. 결혼했나? 이혼했습니다. 프레드릭 호프만은? 호프만은 찰리 와트보다 몇 살 아래입니다. 그는 백작이며 중세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그만 철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릭 호프만은 그것을 물려받아 큰 사업체로 키워놨습니다. 그는 컴퓨터 분야에 일찍 손을 댄 덕분에 미세 공정에 관한 많은 특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호프만 백작은 특허권 사용료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23살 된 딸이 하나 있지요. 그녀는 어떤가? 그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 로저스가 난처한 듯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그들 소유의 지역에서만 여행을 하는 비밀스러운 가족입니다. 그는 머뭇거렸다. 케이트, 나는 그 두 회사의 최고 경영자 몇 명과 술을 같이 했어요. 와트와 호프만은 매각, 흡수 또는 합병 같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더군요. 당신이 그들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도 펄쩍 뛸걸요? 도전해볼 만한 대상이라는 생각에 케이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열흘 후, 케이트는 저개발국의 원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세계적인 산업업 지도자들의 워싱턴 회의에 미국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 찰리 와트와 프레드릭 호프만도 초대장을 받았다. 케이트는 텍사스인과 독일인 두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상을 그려보았는데 그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일찍이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텍사스인은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 독일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찰리 와트의 키는 거의 1m 80 정도 됨직한 사람이었고 매우 큰 어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크고 둥글었으며 목소리는 꽝꽝 울릴 만큼 컸다. 케이트는 찰리 와트가 그의 제국을 운으로 이룩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천재적인 사업가였다. 케이트는 그와 이야기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설득시킬 수 없는 고집쟁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단적이고 아주 고집이 셌다. 어느 누구도 그를 속이려 하거나 위협하거나 그의 회사로부터 그를 몰아내고자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케이트는 그의 약점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그녀의 고민은 끝이 났다. 프레드릭 호프만은 찰리 와트와는 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멋진 사람이었고 지적인 얼굴과 부드러운 갈색 머리의 소유자였다. 그는 격식을 차리며 정중함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프레드릭 호프만은 즐겁고 유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케이트는 그 내면에 있는 강철 같은 힘을 느꼈다. 워싱턴에서의 회의는 3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 회의는 부통령에 의해 주관되었고 대통령은 잠시 모습만 보이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케이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이었고 그녀가 이룩한 거대한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케이트가 잠깐 동안 찰리 와트와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모르는 척 물었다. 당신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와트 씨? 내 딸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됐군요. 그가 딸과 함께 왔을 뿐 아니라 그날 아침에 그의 딸이 가스핑겔 가게에서 어떤 옷을 샀는지까지 케이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크하버에서 조그만 만찬을 가지려고 해요.
당신과 따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어. 보고 싶군요. 케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위하여 내일 저녁 그곳으로 오는 비행기 편을 예약해 놓겠습니다. 10분 후 케이트는 프레드릭 호프만과 얘기하고 있었다. 호프만 씨, 당신은 혼자 워싱턴에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인과 함께 계십니까? 제 아내는 몇 해 전에 죽었습니다. 딸과 함께 있죠. 프레드릭 호프만이 그녀에게 말했다. 케이트는 그들이 거실과 응접실이 붙어 있는 헤이 아담스 호텔 418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크 하버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겠어요? 나는 내일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호프만은 그녀를 잠시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날 떠나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항공편을 예약해 놓겠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다크하버의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은 케이트의 습관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석한 후에는 친목회를 결성하곤 했다. 케이트는 이번에야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매우 특별한 파티를 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문제는 토니를 파티에 참석시키느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몇 해 동안 그는 참석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잠시 얼굴을 보이고는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와서 장시간 머무르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케이트가 토니에게 주말에 있을 만찬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안 되겠어요. 월요일에 캐나다로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야. 찰리 와트와 호프만 백작이 그곳에 오기로 했단다. 그리고 그들은 나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나는 브래드 로저스에게 그 회사들 중 어느 하나도 차지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유감스럽지만 난 그 회사들을 꼭 손에 넣을 거다. 그는 그녀를 보면서 물었다. 어떤 회사를 차지하고 싶으세요? 와트 오닐과 툴사는 아마도 15% 정도 이상의 이윤을 증가시킬 거야. 아랍 국가들이 세계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고 유류값은 하늘로 치솟겠지. 오일은 이제 액체의 황금이 될 거야.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좋은 회사야. 하지만 알짜는 와트 오일과 툴사야. 그건 우리에게 완벽한 사냥감이나 다름없어. 나는 네가 그곳에 참석하기를 원한단다. 토니야, 캐나다는 며칠 후에 가도 돼. 토니는 파티를 싫어했다. 그는 그 끝이 없고 지겨운 대화들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비즈니스였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갔다. 와트와 그의 딸은 세스나 회사에서 메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고 리무진을 타고 시더힐 하우스에 도착했다. 브래드 로저스는 찰리 와트의 딸 루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큰 키에 검은 머리와 금빛 반점이 있는 갈색 눈을 가졌는데 자태는 우아함 그 자체였다. 브래드가 케이트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녀는 2년 전에 부유한 이태리 플레이보이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케이트는 루시를 토니에게 소개시키고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두 사람을 정중히 반기고는 바로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마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멋져요. 루시가 경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텍사스 억양이 전혀 없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루시가 토니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물었다. 여기서 자랐습니까? 잠시 동안요. 갑자기 케이트가 둘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토니의 행복했던 추억 중에 이 집에 대한 것이 많지요. 저 불쌍한 애는 너무 바빠서 여기에 돌아와서 즐길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안 그러니 토니야? 그는 그의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사실 나는 캐나다에 갔어야. 하지만 내가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연기시켰단다. 케이트가 토니의 말을 끊었다.
매우 기쁘군요. 그때 찰리 와트가 다가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얘기는 많이 들었어. 토니 씨, 당신은 나를 위하여 오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우리 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만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찰리 와트는 싱글거렸다. 알겠소. 그는 케이트에게 돌아섰다. 당신 어머니는 진짜 숙녀요. 그녀는 백악관 회의에 온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네. 그녀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는 프레드릭 호프만과 그의 딸이 방에 들어오자 말을 갑자기 멈췄다. 그의 딸 마리안느 호프만은 얼굴이 창백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철학자 같은 외모와 긴 금발머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회색의 쉬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 딸 마리안느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안느는 살짝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프레드릭 호프만이 말했다. 비행기가 구아디아에서 연착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오, 안 됐군요. 케이트는 호들갑스럽게 그를 위로했다. 토니는 케이트가 일부러 비행기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와트와 호프만이 다른 비행기로 오게 했다. 그 덕분에 와트는 일찍 그리고 호프만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우리 한 잔씩 듭시다. 당신은 뭘 즐기시나요? 스카치요. 호프만 백작이 말했다. 케이트는 마리안느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아가씨는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토니는 그들에 둘러싸여 믿음직스러운 주빈 역할을 해냈다. 케이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러한 파티가 그에게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케이트는 토니가 파티를 지겨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무관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케이트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두 개의 탁자가 커다란 식당에 놓여 있었다. 케이트는 마리안느를 최고 법정재판관과 상원의원 사이에 앉게 해주었고 루시 와트는 또 다른 탁자에서 토니의 오른쪽에 앉도록 해주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루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루시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 없이 토니에게 말을 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토니를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를 바라본 케이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멋진 저녁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조반을 들며 찰리 와트가 케이트에게 말했다. 당신이 타던 요트가 무척 예쁘던데요? 얼마만큼 큰 거죠?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군요. 케이트는 아들을 보며 물었다. 토니, 카이사르가 얼마나 크지? 그의 어머니는 카이사르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토니에게 물어보았다. 토니는 정중하게 말했다. 도제 길이가 3m입니다. 텍사스에서는 거의 보트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데다 텍사스는 너무 넓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로 여행합니다. 와트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내가 요트를 타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케이트가 경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에게 이 섬을 구경시켜주고 싶습니다. 내일 보트를 타고 말이에요. 찰리 와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블랙웰 부인, 당신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토니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케이트의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과연 찰리 와트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모를 것이다. 그는 현명한 사업가이긴 하지만 케이트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을 테니까. 케이트는 토니와 루시에게 돌아섰다. 날씨가 참 좋군. 너희 둘은 작은 배를 타고 항해라도 하러 나가는 게 어떻겠니? 토니가 거절하기 전에 루시가 재빠르게 말했다. 오, 좋겠는데요? 미안합니다. 국제전화를 기다리는 중이라 시간을 낼 수가 없군요. 토니는 짤막하게 말했다. 토니는 그의 어머니가 어디선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케이트는 마리안느 호프만에게 돌아섰다. 오늘 아침엔 당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군요. 아버지는 섬을 살펴보러 나가셨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죠. 말 타는 거 좋아한다죠.
난 좋은 경마형 말들을 갖고 있죠. 고맙습니다. 블랙웰 부인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둘러보고 싶군요. 괜찮고 말고요. 케이트는 토니에게 돌아왔다. 너는 정말로 와트 양과 배를 탈 마음이 없는 거냐? 그녀의 음성은 차가웠다. 토니에게 그것은 작지만 큰 승리였다. 이번만은 어머니에게 질 수가 없었다. 토니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취급하는 것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와트 오일과 툴 회사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와트는 회사를 팔거나 합병할 계획이 없었다. 케이트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만일 와트 집안이 블랙웰 집안과 결혼한다면 합병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었다. 토니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그의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토니를 이용해 훌륭한 덫을 쳤다. 건너편의 루시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그녀는 토니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 고통스런 게임에서 앞잡이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항하는 일종의 투쟁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케이트는 일어서며 말했다. 토니, 어째서 너는 와트 양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주지 않니? 토니는 거절할 아무런 구실도 없었다. 알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케이트는 찰리 와트에게 돌아섰다. 와트 씨, 희귀 도서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서재에 모아놓은 게 꽤 있답니다. 난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든 흥미가 있어요. 케이트는 마리안느 호프만에게 되돌아왔다. 괜찮아요? 네, 블랙웰 여사. 그러니 제발 제 걱정은 마세요. 그러지요. 토니는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그러한 토니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루시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갈까요, 토니? 네. 토니와 루시는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둘이 미처 건물을 벗어나기 전에 토니의 귀에는 그의 어머니의 말이 들려왔다. 저들은 사랑스러운 한 쌍이 되지 않을까요? 둘은 정원을 지나 카이사르가 묶여있는 선창을 향해 걸었다. 그곳의 넓은 땅에는 진한 향기를 발산하는 꽃들이 많이 있었다. 이곳은 천국이에요. 네. 텍사스에는 이런 꽃들이 없어요. 그런가요? 여기는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요. 루시는 갑자기 멈춰서서는 토니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나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분 나쁩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네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뿐이에요. 당신은 마치 내가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군요. 당신이? 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겠군요. 토니는 싱글거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는 문득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트는 찰리 와트에게 떡갈나무 판자로 꾸며진 서재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올리버 골드 스미스, 루레렌스 스털슨, 토비아스 스몰리트와 존 던의 초판본들이 벤 존슨의 첫 번째 폴리오와 함께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사무엘 비틀러와 존 번전이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프린트된 메이브 여왕의 1813년 희귀본도 있었다. 와트는 보물 서가들을 따라서 쭉 걸었고 그의 눈은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름답게 장정된 존 키츠의 엔디미언 앞에서 멈췄다. 이것은 로즈베리 복사판입니다. 케이트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단지 2개의 복사본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하나를 갖고 있지요. 저도 알고 있었답니다. 케이트가 웃었다. 훌륭한 텍사스 소년이 당신으로 하여금 바보가 되었군요. 와트는 웃었다. 그랬나요? 그건 훌륭한 속임수였다.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콜로라도 광물대학과 로데스 장학금으로 옥스퍼드를 다녔습니다. 그는 잠깐 케이트를 살펴보았다. 백악관 회의에 나를 초대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그저 당신 이름을 댔을 뿐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당신과 만나 즐거웠을 겁니다. 당신은 참 친절하군요. 케이트,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토니는 아래층 메인홀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방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앉아 문이 열리는 소리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마리안느 호프만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있었다. 그건 토니의 그림들이었다. 그것은 그가 파리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가져온 것들이었다. 이 방은 이 집에서 그가 그림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방을 쭉 둘러보았다.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말을 듣고 토니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금방 그녀의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리안느가 그를 돌아보았다. 오, 미안해요. 누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토니의 목소리는 매우 거칠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있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난 그저 그림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림 수집품들이 박물관에 속할 정도의 수준들이네요. 이것들만 제외하고는요? 토니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음성에 담긴 적대감에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다시 그림들을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사인을 보았다. 당신이 이것들을 그렸어요? 그것들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안하군요.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난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이 그림을 그렸다면 왜 그 이상의 것을 원치 않죠? 당신은 정말 멋져요. 토니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녀가 나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1년간 오스카 코코슈가에게 사사받았었죠. 결국은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 훌륭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두었지요. 그렇지만 당신의 경우는 그녀는 다시 그림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은 파리에서 공부했나요? 그는 그녀가 얼른 나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귀찮다는 듯 대충대충 말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당신도 그만두었나요? 나와 똑같은 이유로? 네. 안 됐군요. 당신은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케이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깐 동안 그들을 쳐다보고는 마리안느에게 걸어갔다. 여기 있었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난초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온실에는 수백 종의 난초들이 있답니다. 당신은 그것을 꼭 봐야 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사실 마리안느가 중얼거렸다. 케이트가 토니를 돌아봤다. 토니, 넌 다른 손님들을 만나보지 그러니? 그녀의 음성에서 불쾌함이 전해졌다. 그녀는 마리안느의 팔짱을 끼고 나갔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사람을 다루는 걸 볼 때마다 매번 놀라고는 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룰 수 있었다. 그것은 와트 가족이 일찍 도착하고 호프만 가족은 늦게 도착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루시는 매번 식사를 그의 옆자리에서 했다. 찰리 와트와의 개인적인 만남들, 그건 분명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토니는 그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도 잘 알고 있었다. 루시 와트는 사랑스런 여인이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훌륭한 부인이 될 것 같은 여자였지만 그에게만은 그렇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교활하고 셈이 빠른 암 여우였다. 그는 그녀의 다음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의 계획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테라스에서 칵테일을 들었다. 와트 씨가 다음 주말에 우리를 그의 목장으로 초대했단다. 좋지 않니? 난 한 번도 텍사스 목장을 본 적이 없지.
케이트는 들뜬 목소리였다. 크루거 브렌트사는 텍사스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와트 시내보다 2배는 더 큰 규모의 것이었다. 토니, 당신도 올 거지요? 찰리 와트가 물었다. 그러자 루시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오세요. 네? 그들은 토니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정말 기뻐요. 루시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루시가 날 유혹할 생각이라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의 어머니가 도미니크를 이용해 토니에게 입힌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여자들과의 단순한 교제조차도 그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값비싼 고급 콜걸과의 만남이라는 불신을 주었다. 일요일 아침 일찍 토니는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마리안느 호프만이 흰 타이즈를 입은 채 물속에 있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우아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토니는 그곳에 서서 물속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정한 리듬으로 춤을 추듯 팔을 젓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토니를 알아보고 그에게 헤엄쳐 왔다. 안녕. 안녕, 수영을 잘하시는군요. 난 스포츠를 좋아해요. 아버지를 닮았죠. 마리안느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올라왔고 토니는 그녀에게 타월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말리는 것을 보았다. 아침은 들었나요? 아니요. 요리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겠어요? 여기는 호텔인데요. 하루 내내 서비스가 됩니다.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군요. 어디 사세요? 주로 미넨에서 있지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오래된 성에서 삽니다. 어디서 살았지요? 마리안느는 한숨을 지었다. 얘기가 길답니다. 전쟁 중에는 스위스에 있는 학교에 보내졌고요. 그 후에는 옥스퍼드에 갔고 몇 년간은 소르본느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요? 뉴욕, 메인, 스위스, 남아프리카, 그리고 전쟁 중에는 남태평양에서 몇 년, 또 파리. 그는 갑자기 말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례한 질문이라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난 왜 당신이 그림을 그만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 식사하러 갑시다. 토니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들은 테라스에서 수영장 안에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식사했다. 그녀에게는 고귀함과 온순함이 있었다. 시시덕거리지도 수다를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언제 독일로 돌아갈 겁니까? 다음 주요. 난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를 당황케 했다. 오, 굉장하군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의사예요. 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 토니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뉴욕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즐거울 것 같군요. 토니는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했다. 그럼 약속한 겁니다. 그들은 롱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해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토니는 정말 오랜만에 그의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들 사이를 망쳐놓기 위한 방법을 궁리할 것임을 알았다. 그와 마리안느와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기를 바랐다. 토니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마리안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재치 있고 익살맞은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토니는 파리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실컷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유쾌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줬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했던 말이 자꾸 맴돌고 있었다. 다음 주요. 난 결혼할 거예요. 그 다음 닷새 동안 토니는 마리안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캐나다 여행을 취소했는데 확실한 이유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며 일종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마리안느와 만나는 것이 어머니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점점 더 마리안느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정직함을 사랑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마리안느는 뉴욕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니가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고 배를 타고 스테니튼 섬에도 갔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도 올라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했다. 그들은 또한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을 구경했고 후리 콜렉션도 보았다. 그들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했다. 시간은 그렇게 금세 지나갔다. 그날은 금요일로 토니가 와트 목장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언제 독일로 돌아갈 겁니까? 월요일 아침이에요. 토니는 그날 오후 휴스턴으로 떠났다. 그는 회사 비행기 중에 하나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업 파트너일 뿐이었다. 휴스턴에 있는 윌리엄 하버 공항에는 토니를 태워가기 위한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스포츠 셔츠를 입은 운전수의 안내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까지 곧장 비행기를 타고 오곤 하지요. 운전수가 토니에게 말했다. 와트시 댁에는 큰 활주로가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대문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며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본체까지 또 30분이 걸립니다. 토니는 그가 과장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다. 와트 농장은 농장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마을을 합쳐놓은 것처럼 거대했다. 그들은 대문을 지나 농장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30분 동안 그들은 발전소, 헛간, 가축우리, 손님용집, 하인들의 방갈로 등을 통과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본체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처럼 보였다. 토니는 그것들이 정말 추하게 느껴졌다. 케이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와 찰리 와트는 조그만 연못 크기의 수영장을 쳐다보면서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토니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한창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와트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토니는 자신이 그들 토론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애가 왔군요. 여행은 즐거웠니, 토니? 네, 루시는 네가 가능한 한 빠른 비행기를 타기를 희망하고 있었단다. 케이트의 말에 토니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가요? 찰리 와트는 토니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자네과 케이트를 환영하기 위해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파티 참석하기 위해 날아오고 있다네.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이때 루시가 나타났다. 흰 셔츠와 예쁜 진바지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토니로 하여금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루시는 토니에게로 다가가 토니의 팔짱을 끼웠다. 토니, 난 혹시나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끝마쳐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토니의 말에 루시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한 바쁜 일은 없을 거예요. 토니, 오후에는 무얼 하고 싶어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요. 루시는 그의 눈을 쳐다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케이트 블랙웰과 찰리 와트는 다시 한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텍사스식 바비큐 파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대략 200여 명의 손님들이 제각기 개인 비행기나 메르세데스 또는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자가용으로 속속 도착했고 두 팀의 연주단이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동시에 연주를 하고 있었다. 6명의 바텐더는 샴페인, 위스키, 맥주를 나르기에 바빴고 한쪽에선 4명의 요리사들이 바비큐, 비프스테이크, 램스테이크, 닭과 오리오리 등을 정신없이 만들고 있었다. 4개의 디저트 테이블에는 막 구운 파이와 케이크, 푸딩, 그리고 집에서 만든 12가지 맛의 아이스크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찍이 토니가 본 적이 없는 사치스러운 파티였다. 토니는 그것이 현대 부자와 옛날 부자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부자들은 가졌다면 숨겨라 라고 말했고
지금 부자들은 가졌으면 과시하라라고 말한다. 토니는 몸을 돌릴 때마다 철갑상어와 샴페인이 담긴 쟁반을 분주하게 나르는 웨이터와 부딪혔다. 순간 토니는 마리안느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런 식의 의미 없는 유흥을 증오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난 결혼할 거예요. 그때 루시가 토니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전혀 먹지 않고 있군요. 그녀는 토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뭐가 잘못됐나요, 토니? 아니요, 모든 것이 훌륭해요. 정말 즐거운 파티예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꽃놀이를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불꽃놀이? 그녀는 그의 팔을 건드렸다. 분위기가 너무 소란스럽죠? 하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아빠는 당신 어머니께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내일 모두 돌아갈 거예요. 나도 그럴 거요. 토니는 생각했다. 토니는 자신이 여기 온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했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와트 오일과 툴사를 원했다면 그걸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좀 더 모색했어야만 했다. 그의 시선은 파티장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찾았고 그녀는 영향력 있는 거물들 사이에서 환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10년 정도는 더 젊어 보였다. 꾸준한 운동과 마사지 덕분에 얼굴은 주름살 하나 없이 팽팽했고 몸매도 여전히 날씬하고 건강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관리에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토니는 항상 그런 어머니의 철두철미함에 경탄하곤 했다. 30분 후 루시가 토니를 찾고 있을 때 토니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는 공항에서 마리안느에게 전화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저도요. 토니는 마리안느 호프만을 머릿속에서 밀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지금껏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마리안느와 떨어져 있을 때 그는 마치 그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평온했고 인생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또한 그를 괴롭혀왔던 추하고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토니는 마리안느를 떠나보내면 자신이 영원히 타락할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절대적으로 그녀를 필요로 했다. 마리안느는 아파트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가 문으로 걸어왔을 때 토니는 자신에게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일어났다. 그는 그 욕망이 그녀를 향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한 기적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토니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런 그들의 감정은 서로를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해졌다. 결국 그들은 시간도 장소도 잊은 채 벨벳의 부드러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황홀한 사랑을 나눈 후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누웠다. 마리안느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이따금 토니의 얼굴을 간지럽게 했다. 마리안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손으로 그의 눈을 만지고 있었다. 토니, 정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마리안느, 당신의 약혼자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파혼하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난 당신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요. 어머니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토니.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루시 와트와 결혼시킬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건 단지 어머니만의 생각일 뿐이요. 그는 다시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내 계획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토니, 당신 어머니는 나를 미워할 거예요. 난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당신 알아? 토니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고 기적은 또다시 시작됐다. 한편 케이트 블랙웰은 토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었다. 토니는 와트 목장에서 한마디 인사나 설명도 없이 사라졌고 케이트는 사람들에게 어색한 사과의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행기로 그날 밤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토니의 아파트로 전화했다.
하지만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케이트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그가 누군지 알았다. 토니야, 잘 지내니? 좋아요, 어머니. 지금 어디에 있니? 전 신혼여행 중이에요. 마리안느와 결혼했어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그래, 토니 듣고 있단다. 축하한다거나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들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요. 토니의 음성에는 어머니에 대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래, 물론이지. 난 네가 아주 행복하기를 바란다, 얘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케이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브래드, 들어와 주시겠어요? 브래드 로저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케이트가 말했다. 방금 토니가 전화했어요. 브래드는 케이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하느님, 드디어 성공했군요. 토니가 결혼했어요. 우린 호프만 제국을 가졌어요. 케이트가 미소 지었다. 브래드 로저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 토니가 얼마나 완강한지 내가 아는데 말이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토니가 마리안느 호프만과 결혼하게 했나요? 케이트는 대답보다 먼저 한숨을 지었다. 난 토니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었어요. 케이트는 그것이 정말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리안느는 토니에게 인생의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이며 그녀에게는 아주 건강한 손자를 낳아줄 것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